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지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강의 여러 가지 시리즈로 쭉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강의가 가능하도록 자리 마련해 주신 인도 문화원하고 인도 연구소 간디 아슈람, 그다음에 그 기관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담당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몇 년 전부터 힌두 민족주의라든지 사바르카르 같은 이제 그런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강의해 보는 거는 사실 뭐 지금까지 해왔던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얼마만큼 잘 녹여내서 편안하게 말씀드릴 드릴 수 있을지 저로서도 약간 이제 조금은 긴장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면서 공부해오고 읽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쉽게 그리고 최대한 좀 사바르카이란 인물의 중심을 두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조금 이제 조금 비현실적인 사진인데 굉장히 이제 젊으셨을 때 지금 모습인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이 비나약 다모다르 사발카르라는 분인데 어, 보통 그 그냥 비디 사발가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별칭으로 많이 불리는데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사발가르의 전기 중에는 이분을 비어 사발가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정말 그 영웅이라는 그 이름 별칭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아마 이제 그 힌두민족주의가 실제로 인도가 독립하던 그 시기에는 크게 그 정치에 그 당시에는 영향을 많이 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요즘 이제 BJP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힌두 민족주의가 다시 한번 힌두 국가를 어떻게 완성해 갈 것인가에 많은 뭐 인도 정계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도 집중이 되면서 요사발가르라는 인물이 다시 한번 그 국가적인 영웅으로서 그의 뭐 사상이라든지 활동이 다시 한번 좀 조명받으면서 새롭게 좀 집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사바르카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이제 1883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그 19세기 말에 이제 학창 시절 정도까지를 보냈었는데 이제 마하라슈트라 출신이고 그다음에 아마 그 카스트로는 그 마하라슈트라에 제일 많은 이제 브라만 그 계층인 찌트바만 브라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로 여기 지금 제가 뭐 가네쉬라는 이제 형 이름도 써놨는데 가네쉬랑 나라야 그러니까 이제 세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이제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형도 있고 나라얀이라는 동생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여동생도 하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이 사발가르 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다모다르 비나약 다모다르 사발가르가 가장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발가를 하면은 요 둘째 아들 사발가를 의미하는 건데 사실은 형이나 동생 같은 경우도 이 인도 뭐 혁명 운동이라든지 민족주의 그러니까 힌두 민족주의 운동에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요 사발가르가 젊은 시절에 활동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형인 가네쉬가 먼저 그 민족운동에 가담을 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형의 그 영향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설립했던 요 단체가 미트라멜라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나이가 별로 그 좀 많지 않, 굉장히 어린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결성했을 때도 형인 가네시와 함께 뭐 이제 그런 결성을 했었다 그러고요.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뭐랄까 그 힌두 무슬림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인도의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쓴 그 자서전에 의하면은 12살 굉장히 어린 나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초등학교 6학년 뭐 이 정도 되는 어린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그때가 바로
그 bombay라든지 이제 주변 대도시 이런 데서 뭐 무슬림들이 뭐 이제 힌두 사원을 습격하거나 뭐 이제 이런 좀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마을에서 이제 힌두와 무슬림 간에 이제 폭동 상황이 일어나니까 친구들과 함께 이제 마을 모스크를 공격하러 들어갔었다 뭐 이제 이런 것도 본인 자서전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걸로 봐서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민감한 소년이었구나 뭐 이제 이런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때 1899년에 결성했다라고 하는 미트라멜라도 지금 보시면은 뭐 16살 뭐 요 정도 나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때 이제 멜라라는 게 이제 미트라멜라라는 거는 이제 그 조직 이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청년들이 영국의 식민주의에 그 반대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작은 조직체들을 각 지역마다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때 청년들 사회단체가 주로 무슨 멜라라는 이제 그런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나식에서 형인 가네시와 함께 다른 이제 친구들을 그 결성해가지고 이제 미트라멜라라는 이름의 어떤 민족주의 단체 같은 것도 결성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02년이 되면은 이제 이때 칼리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푸네, 이제 그 근처에 마하라슈트라 나식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근처에 있는 좋은 학교가 푸네에 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퍼거슨 칼리지에 갔다가 이때도 2년 만에 이제 아비나바 바라트라는 또 단체를 결성하는데 아비나바 바라트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 단체. 미트라멜라는 뭐 그렇게 뭐 작은 좀 비교적 이제 어린 나이의 소년들이 모였던 거라면은 아비나바 바라트는 이제 그 당시에 뭐 대학을 다닌다고 하면은 상당한 지식층에 속하는 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보통 여겼기 때문에 이 대학생 신분에서 조직했던 아비나바 바라트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개설서에도 다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단체인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사발가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주로 본인이 이야기하는 걸로는 그 이탈리아의 그 민족주의 운동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치니 뭐 이제 이런 인물들이 결성했던 청년 이태리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거를 따서 아비나바 바라트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그러고요. 사실은 이때 이제 본인의 또 설명에 의하면은 이미 나식에서 형과 함께 만들었던 미트라멜라가 있었는데 요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1904년이 되면은 아비나바 바라트라는 새로운 단체의 이름을 가지고 재결성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원을 따져가면은 더 어린 시절에 만들었던 미트라멜라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뭐 본인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대학생이 된 이후에 주로 뭐 그 당시 이제 마라티어로 많이 발간되었던 뭐 깔이나 케사리 같은 여러 이제 뭐 마라티 잡지나 이런 데에 기고했던 이제 그런 흔적들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6년이 되면은 그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제 법률학교로 유학을 가는데 이제 요때 샴지 크리시나 바르마라는 분이 있는데 요 분은 이제 그 변호사예요. 변호사이면서 영국에 자리 잡고 활동하시던 분이었는데 굉장히 그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인도에 있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는 청년들을 좀 후원을 해서 그 향후 민족운동을 할 수 있게 이런 그 버팀목이 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요 분이 이제 슈바지 장학금이라는 이름도 이제 뭐 슈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여러분 계시겠지만 슈바지라는 인물 자체는 뭐 17세기, 16세기, 17세기 인물이니까 뭐 근대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사실은 슈바지를 중심으로 하는 요 마라타 운동이라는 게 뭐랄까 그 힌두가 중심이 돼서 나름대로 이거를 이제 민족 운동의 전신인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식민지 시대에 이게 재해석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힌두 민족주의의 영웅처럼 이제 그려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슈바지 장학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 가서 인디아 하우스라는 곳에 머물면서 뭐 이제 자유 인도 협회
단체를 조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인도에 있을 때 만들었던 아비나바 바라트라는 그 단체의 런던 지부를 설립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그 다양한 민족주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런던하고 파리에서 유럽의 인도인들을 조직하기도 하고, 뭐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남겼던 이런 글들을 보면은 이 당시 영국에서 뭐 이렇게 학업에 열중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별로 없고요. 대부분 이제 제외의 인도 교포들을 어떻게 그 조직화해서 이제 해외 민족 운동을 이끌 것인가 뭐 이제 이런 일에 주로 집중해서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 이제 사발가르 인디아 하우스 말씀드렸었는데 요게 이제 지금 남아있는 인디아 하우스예요. 제가 지금 가보지는 못했고 그 당시에 이게 집은 남아있는데 물론 지금은 이거 인디아 하우스 아닙니다. 이게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인디아 하우스란 이름으로 운영이 됐었고, 그러니까는 그 아까 제가 샴지 크리슈나 바르마라는 그 인도 영국에 있는 인도 변호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재정 지원을 해서 인도 유학생들이 런던에서 유학할 때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제 숙소 같은 곳이죠. 이제 숙소였고 이제 한 30명 정도까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 봐도 뭐 상당히 큰 규모의 집이었는데 그래서 사발가르도 물론이고 다른 뭐 다양한 인도 유학생들이 여기서 살았었죠. 그러면서 단순히 이제 숙소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유학생들이 뭉쳐서 뭐 여러 가지 조직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새로 오는 유학생들에게 민족주의적 의식을 불어넣는 이제 뭐 이런 활동도 하고요. 뭐 이를테면은 급진적 민족주의 운동의 어떤 산실과도 같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졌던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디안 홈룰 소사이티 이때가 이제 인도 자치 운동이 뭐 인도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해외 독립운동 단체들의 어떤 본산 같은 뭐 이제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아무래도 좀 그 이때가 단순히 민족주의 운동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뭐 그러니까 영국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테러리스트 운동이라고 불렸던 굉장히 급진적인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런 급진적 운동의 산실이었었기 점차로 영국 정보국에서 이곳이 위험한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감시를 받게 되죠. 결정적으로 이제 이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곳은 마단 랄 딩그라라는 그 역시 이제 영국 유학생이었는데요. 이 유학생이 딩그라라는 유학생이 그 당시에 커슨 와일리라고 하는 사람을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와일리라는 사람은 사실 아마 인도사에 크게 관심 있으신 분 아니면은 별로 아마 이름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이제 영영 인도군에서 장교로 오랫동안 복무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는 영국 정부 관리였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당시에는 그 당시 이제 그 영국 정부의 인도청이 있잖아요. 인도청에서 장관을 하고 있었던 인도청 장관의 그 뭐랄까 부관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영국 인도 관계에 있어서 그 영국 관리 중에서 인도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와일리를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바로 이때 그 암살자였던 마다나 딩그라라는 사람이 바로 이 인디아 하우스의 멤버였던 거예요. 인디아 하우스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까지 일어나니까 인디아 하우스에 대해서 압박도 굉장히 이제 심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감시가 심해지니까 더 이상 뭐 영향력을 끼치는 게 사실은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또 이제 다른 일이 일어나죠. 지금 뭐가 있었냐 하면은 네 여기 지금 그 와일리 엄살 사건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이미 드렸고 그 다음에 1909년이 되면은 민토 총독 그 당시 이제 인도 총독이죠. 인도 총독인데 암살에 성공은 못했지만 암살 기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때도 근데 그 사발가르 형제 중에서 막내였던 동생
이제 나라얀 라우사발가르가 여기에 이제 암살에 연루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해에 요거는 이제 성공한 사건이었는데 나시 콜렉터였던 잭슨이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콜렉터라고 하면은 이제 그 뭐랄까 세금을 걷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콜렉터 하면은 뭐를 거둬들이는 사람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그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식민지 관리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 지역에서는 거의 뭐 최고의 권위와 힘을 갖는 이제 그런 관리였는데 요 나시 컬렉터인 잭슨이 또 암살되면서 여기에도 또 이제 그 관련이 또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당시에 암살 사건들이 뭐 성공했건 실패했건 연달아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또 사발가르 자신, 그 동생이 연루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그 앞에서 그 와일리 암살 사건에서도 뭐 딩그라랑 같이 인디아하우스 멤버이기도 했었고, 이전에 뭐 딩그라를 여러 번 만나서 암살을 계획하거나 뭐 하루 전에 또 이 암살에도 실제로 사용되었던 무기, 권총을 또 뭐 그 전달하기도 하고, 뭐 딩그라랑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동선 같은 것도 잡히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발가르도 그 정보국의 완전히 이제 감시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아무래도 특히 동생이 총독 암살 사건에 연루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잡혀갈 것 같다라는 그 굉장히 이제 그 불안에 떠는 시기가 계속되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뭐 도피하기도 합니다. 프랑스로 도피. 당시에 또 프랑스에는 빅가지 까마 여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프랑스에 가서 파리로만 들어가면은 좀 은신처를 제공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해서 이제 프랑스에 가서 실제로 빅가지 까마의 집에서 머물기도 하는데 기소가 된 이후에는 결국은 파리에서 붙잡힐 것이 아니라 차라리 런던으로 돌아가서 검거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바꾸어서 결국은 런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런던에서 이제 검거되죠. 이제 런던에서 검거되어서 이제 향후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을 받는 장소는 런던이 아니라 이 bombay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런던에 잡혀 있다가 이제 인도로 이제 이감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감이 되는 과정에서 그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이제 그 정비상의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났던지 하여튼 정비상 문제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갑자기 배가 이 루트대로 쭉 가지를 못하고 엔진 고장으로 인도로 가는 중에 마르세유에 잠깐 서게 되는데 마르세유에 기항한 틈을 타서 사발트가르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도망치게 되죠. 이제 근데 도망치는 것을 마침 영국인 경비원이 이제 뭘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 쫓기다가 이제 금방 붙잡혀요. 금방 붙잡혀서 결국은 다시 배에 태워져서 이제 인도로 이제 압송이 되는데 이때 뭐 이제 자세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또 이 사발가르가 결국은 영토는 프랑스 영토에서 잡힌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과연 국제법상으로 그때 이제 영국인이 사발가르를 검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이게 제소가 돼가지고 또 뭐 몇 년 동안 이 재판 과정이 또 따로 이어지기도 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저러나 그런 재판 과정은 뭐 있긴 있는 거고 어쨌든 사발가르는 그 당시에 영국인에게 검거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인도로 이송돼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뭐 재판 결과 1911년에 이제 그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데 뭐 이 당시에 실제로 검거되고 기소됐던 내용은 뭐 살인죄, 살인교사죄,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항목으로 기소가 됐다가 결국은 선고가 내려진 거는 살인교사죄와 국왕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반역죄라는 거는 뭐 엄청나게 그 왕정국가에서 반역죄라는 건 정말 그
사형 선고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가장 중범죄이죠. 그래서 결국은 종신 유배형을 선고받고 이제 안다만으로 가게 되죠. 이제 안다만의 니코바르는 뭐 아마 여러분들 인도학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도의 그 유니언 테리토리 중에 하나이고 워낙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 당시에도 여기에 이제 식민지 시대에 셀룰러 감옥이라는 감옥을 만들고 정말 온갖 흉악범들은 다 이 안다만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 보시면요. 여기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 되고 있는 요 부분이 여기가 지금 안다만의 니코바르거든요. 이게 이제 인도 본토니까 사실은 벵갈만 더 지나가지고 거의 미얀마 다 가서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진짜 유배지로 딱 적합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먼 곳이고 그래서 이 정치범들 수용소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보시면은 이 감옥인데 감옥치고 너무 지금 아름다워서 감옥 분위기는 잘 안 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현재는 여기가 그 형무소로 쓰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관광지화가 되어서 이제 좀 보기가 이렇게 좀 굉장히 좋은데 이제 이게 식민지 시대에는 여기가 지금 그 건물이 뭐 8동을 지어서 8동이 각각 다 따로 이제 감옥으로 사용됐었다 그러고요. 처음에 이제 한 동 지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 흉악범이나 정치범들이 주로 수용이 됐었기 때문에 이 이제 그 여기 재소자들을 노동력으로 이용해가지고 나머지 그 동들도 이렇게 지었다 그러고요. 지금 이제 8개 동 중에 이제 식민지 시대에 한 개 동을 지금 짓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전부 다 독방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수감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문 하나도 없고 이제 그 햇볕이 뭐 하루 중에 잠깐만 드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러죠. 이렇게 셀룰러 감옥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여기에서 한 10년 정도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이사발가르가 청원을 합니다. 좀 그 본토에 있는 곳으로 이감시켜 달라라는 청원. 그러니까 뭐 나달 석방해 달라 뭐 이제 이런 청원이 아니라 종신 유배형이라서 평생을 안다만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본토에 있는 곳으로 이감해 달라는 그런 청원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 유배형을 받아서 이제 안다만으로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흉악범들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생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보통 뭐 이제 5, 6년 이 정도 수감 생활을 한 다음에는 이제 안다만 내에 있는 조건으로 보통 감옥 밖에 나가서 좀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이제 안다만 내에 정착하는 것이 보통은 이제 허용이 됐었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종신유배형으로 왔었던 이사발가르 형제한테는 이게 이제 허락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감옥 내에 있어야 되니까 이제 요것을 좀 다른 본토에 있는 감옥으로 이감해달라는 그런 청원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10년 동안 이제 허락되지 않고 계속 셀룰러 제일 안에 있다가 이제 비로소 1921년에 이제 라트나기리, 이제 마하라슈트라에 있는 곳이죠. 요 감옥으로 이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지는 거죠. 이제 이게 본토에 있는 감옥으로 이감이 되면은 뭐 조건도 조금 또 아주 열악하지 않은 그나마 좀 나은 조건으로 이게 나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족이나 친지들의 이 면회를 아주 제한된 상황이지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다만에 있는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1년부터 라트나기리에 있는 동안에 요 안에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가장 뭐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는 힌두트와의 정수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본인 이름으로 그 책을 내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비밀리에 밖으로 이제 밀반출시켜서 원고를요 밀반출시켜서 이제 가명으로 뭐 어느 마라타라는 이제 가명으로 요거를 이제 출간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1924년에 이제 일단은 감옥에서는 석방이 되지만 뭐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라트나길이라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 뭔가 가택연금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활동은 완전히 제약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 아주 근근하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적은 연금을 받으면서 직업을 갖지 않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으로 석방이 되었다가 방문객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됐기 때문에 요 시기에 뭐 간디 안베르카르 뭐 나뚜랑 고세 같은 나뚜랑 고세는 나뚜람 고세는 다 아시다시피 간디 암살했던 인물이죠. 이제 이런 중요 인물들을 이 당시에 만났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뭐 저술 활동을 주로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정치적인 변화가 생기는 게 바로 1935년이죠. 1935년이 바로 그 인도 정부법이 통과가 됐던 때잖아요. 그래서 인도 정부법으로 인해서 이제 선거가 있게 되죠. 각 지방마다 지방 선거를 해서 각 주마다 이제 선거에서 승리한 쪽이 주 정부를 세우는, 그러니까는 뭐 일종의 지방자치제가 비록 식민 통치하였지만 시작되었던 시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각 주의 지방 정부, 주로 많은 경우에는 국민회, 인도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 정부가 서게 되는데, 이제 요때 본베이 정부 같은 경우도 인도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정부가 이제 들어서니까 이때 본베이 주정부는 사바르카르를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석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석방은 물론 이미 되어 있었지만 뭐 라트나기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든지 직업 활동, 뭐 사회 활동 허용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1937년부터 사바르카르는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이제 힌두 마하사바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이 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힌두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자연스러운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때 힌두 마하사바 의장에 취임을 하게 되고 1945년까지 6년 동안 의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이때 굉장히 좀 그 뭐랄까 지금까지 힌두민족주의적인 활동과는 조금 상반되는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이게 바로 센트럴 프로빈스라든지 신드, 그 다음에 서북 국경주, 벵갈 같은 요 지역에서 무슬림 연맹과 손잡는 이런 정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이렇게 됐던 거는 1937년에 각 주에 그 인도 정당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정부가 섰다가 그 이후에 또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유럽에서 2차 대전 발발하게 되죠.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면서 이제 영국은 결국 독일의 나치에 대항해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영국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인도 식민 정부가 영국을 따라서 함께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사실은 각 지방에는 인도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정부가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인도인들 생각에는 그래도 영국 정부가 우리 지방 정부랑 상의를 하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했었는데 각 지방 정부와는 전혀 별개로 전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인도도 선전포고를 해버린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이 이제 국방이나 외교의 문제는 이거는 각 지방자치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중앙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의 지방 정부랑 이것을 상의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영국의 입장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각 지방에 있는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뭐랄까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대항해서 각 여러 지방에 있는 특히 이제 인도 국민회의가 중심이 돼서 정부를 수립한 곳들은 인도 국민회의 정부는 여기에 대한 저항의 뜻으로 일제히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일제히 사임하면서 정치 이제 체제상으로 지방 정부가 사임을 하면은 결국은
그 각 지방은 누가 실질적인 통치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중앙정부, 뭐 이제 그 당시엔 총독이 되는 거죠. 총독이 직접적으로 이제 행정명령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될까? 만약에 인도 국민회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연합해서 지방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면 그 지방의 통치권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것이 가능했던 게 바로 여기에 쓴 요 지역들입니다. 시피, 신드, 서부 국경주, 벵갈 이제 요런 지역들인데, 요게 바로 가능했던 게 이 지역에서 힌두 마하사바와 무슬림 연맹이 서로 연합해서 정부 수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연합정부가 구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힌두 민족주의 정권이 무슬림 연맹이랑 손을 잡나라는 조금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 정치 구도상으로 국민회의 정부가 전부 다 손을 떼어버리면서 이런 정치공학적인 연합이 가능했었는데, 사실은 그걸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그 당시 힌두 마하사바의 의장이었던 사발가르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정치적 색깔과는 관계없이 또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유연한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적인 변화가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6년에는 이제 의장으로부터 사임합니다. 뭐 이제 이때 이미 이제 나이가 좀 됐었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보다는 좀 더 젊은 사람이 의장에 취임해서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의장을 사임했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치적인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1948년에 있었던 간디 암살 사건이죠. 뭐 이제 이때 암살범이었던 그 나투람 고세 같은 인물이 바로 이제 힌두 마하사바의 당원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사발가르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아주 중요한 영향을 받았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이제 살인 모의라든지 살인 교사 뭐 이제 이런 죄목으로 해서 실제로 암살 사건 직후에 구속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나중에 이제 그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간디 암살 사건에 연루되었던 나뚜랑 고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 뭐 직간접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RSS라든지 힌두 마하사바랑 연관되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힌두 마하사바는 이 암살 사건의 그 여파로 결국은 불법 단체로 낙인 찍혀서 정치 활동을 완전히 이제 금지당하게 되죠. 금지당하고 나니까 이때 뭐 이제 힌두 정당으로서 완전히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되고, 뭐 거의 뭐 중요 인물들이 다 정치 활동 금지당하든지 구속되든지 뭐 이제 이런 풍파를 겪으면서 그 힌두 마하사바를 대신해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모색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951년에 이제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바라티아 잔상이라는 이제 BJS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인도 집권당인 BJP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티아 잔상이 힌두 정당으로 새롭게 창당을 하게 되죠. 이제 이때 창당했던 인물이 바로 샤 무케르지라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사발가르는 이때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불법 단체에 불법 단체의 장을 맡았던 본인의 이제 그런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비록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긴 했지만 뭐랄까요, 일반 대중들한테는 어쨌든 이 암살 사건을 혹시 모의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강한 뭐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고요.
그 다음에 본인도 완전히 이제 고령이 되어서 정치 활동을 이제 편하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나이는 이미 이제 지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발가르의 정치 활동은 이제 위축된 상황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1966년에 향년 82세를 일기로 이제 그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그 사발가르의 일생을 좀 간단하게 쭉 시기별로 살펴봤었고, 이제 요게 지금 이게 아마 44년에 찍었던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화면이 좀 아주 옛날 사진이어가지고 아주 화질은 좋지 않은데, 힌두 마하사바 지도자들과 함께 그 이제 연례회의 마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잘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지금 노랗게 원으로 제가 처리한 요 분이 이제 사발가르, 디얼 사발가르고, 이제 요 당시에 힌두 마하사바 이제 의장으로 역할을 하던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사발가르라는 인물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요 분을 이제 그 한 인물로서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요즘 그 다시 한번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라는 어떤 정치 사상이나 정치 활동의 흐름에서 그럼 사발가를 어디쯤에 우리가 이제 그 위치를 지어놓고 보아야 할 것인가. 뭐 요즘은 거의 뭐랄까 힌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처음으로 굳건하게 만들어낸 사람으로서 보통 이제 창시자처럼 언급이 되지만, 사실은 사발가르의 이데올로기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조금 그 앞선 시대부터 맥락을 따라서 이분을 좀 위치를 지어 보자면, 아마도 이제 힌두 민족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거는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먼저 시작되었던 건 문화적, 그러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인도를 힌두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그 규정하려고 했던 이런 문화민족주의가 먼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힌두 문화민족주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1세대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분들이 보통 이제 사라스와티, 다야난다 사라스와티라는 인물이 계시고요. 요분은 이제 아리아 사마즈를 창시했던 분으로 유명하죠. 아리아 사마즈는 물론 그 힌두 사회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단체이기도 하지만, 당시 비슷하게 만들어졌던 뭐 브라모 사마즈, 뭐 프라르타나 사마즈, 여러 그 종교개혁 혹은 사회개혁 단체들이 있었지만, 요 아리아 사마즈는 그 비슷비슷한 사회단체들 혹은 뭐 종교단체들이랑 좀 비교를 해서 본다면은 가장 그 힌두민족주의적인 색깔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라스와티도 사실은 정치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문화민족주의를 기치를 들고 나왔던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도 소보호운동이라든지 혹은 힌디운동, 그다음에 뭐 힌두 재개종 운동, 뭐 이제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그 힌두교를 뭐랄까 그 인도 민족주의의 어떤 중심축에 세우고자 노력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다야난다 사라스와티라는 분을 일단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뭐 거의 활동 시기로 보면은 뭐 좀 비슷하거나 약간 늦은 시기까지 활동했던 분인데, 띨락이라는 분이죠. 이제 바알 강가다르 띨락인데, 요분은 이제 마하라슈트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발가르도 이 띨락으로부터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사발가르도 나중에 이제 후기의 저작을 통해서 굉장히 집중했던, 아까 언급했던 그 쉬바지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이 쉬바지를 민족주의 아이콘으로 제일 먼저 확립시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걸 시작한 사람이 띨락이죠. 그래서 이제 쉬바지를 단순히 마하라슈트라라는 그 지역 영웅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힌두 민족주의의 아이콘으로, 내셔널 아이콘으로 만들었던 게 바로 띨락이었고, 요 쉬바지를 중심으로 한 뭐 쉬바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힌두들의 정치적
결속까지도 이끌어냈던 사람이 바로 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민족주의의 시작, 창시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힌두민족주의에서 거의 뭐 이제 1세대에 속하는 인물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띨락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도 다야난다보다 살짝 뒤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띨락은 다야난다가 이제 좀 순수하게 문화민족주의에 더 집중했던 종교인이었다면 띨락은 그런 문화민족주의 운동을 시작하면서도 또 동시에 이 종교성을 어떻게 정치적인 영역으로까지 끌고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이 문화적 운동을 통해서 정치적 단결도 도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1세대와 1.2세대 사이 양쪽에다 걸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뭐 이제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은 뭐 굳이 뭐 1.5세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두 인물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힌두 민족주의가 비로소 정치화됐던 거, 요 가운데 있는 분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뭐 1.5세대쯤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렸던 요 이제 띨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라지파트 라이라는 분인데 요 분이 바로 힌두 마하사바의 창시자입니다. 힌두 마하사바가 뭐 명실상부하게 인도에서는 힌두 민족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는 정당이죠. 최초의 정당이죠. 그래서 이 정당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쯤 가면은 뭐 명명백백하게 힌두 민족주의가 이제는 정치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시작했던 분이 바로 라지파트 라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분은 번잡입니다. 번잡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이제 비핀찬드라 빨인데 요 사람은 이제 그 벵갈 분입니다. 그래서 벵갈 분이라서 이제 그 국민회의에 속해 있으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힌두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띠었던 분이고 사실은 그렇게 치면은 요 세 명 다 원래 자신의 정치적 고향은 인도 국민회의죠. 실질적으로 뭐 사발가르도 아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지역에 있는 뭐 대부분의 민족주의자들은 나중에 다 다른 정당 만들어 나가고 여러 가지 했지만 사실은 젊었을 때 한 시기는 대부분 인도 국민회의에 발 담그고 함께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뭐 초기 민족 운동으로서는 거의 독보적인 단체이기도 했고 그 국민회의란 성격 자체가 워낙에 그 다양한 그 세력들, 다양한 성향을 가진 정치 세력들을 다 하나로 모으고 있는 이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정치 활동의 시작을 인도 국민회의에서 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요 세 분들도 사실은 힌두 민족주의자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자리매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처음에 시작은 인도 국민회의에서 했던 분들, 요 분 같은 라지파트 라이는 힌두 마하사바를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회의로부터 분리돼서 힌두 마하사바를 최초로 만들었던 분이고 이제 띨락이나 비핀찬드라 빨 같은 경우는 인도 국민회의를 끝까지 떠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콩그레스 내에서도 강력하게 힌두 민족주의에 경도된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 세 분을 합해서 이제 요 성함들 그 중간을 하나씩 다 따가지고 뭐 랄, 빨, 그러니까 랄 하면 라지파트 라이이기 때문에 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 띨락은 발 강가다리 띨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이라고 부르는 거고 비핀찬드라 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끝나는 음절을 맞춰가지고 보통 이제 랄, 발, 빨이라고 부르는데 요 분들이 바로 힌두 민족주의라는 어떤 정치적인 테마를 20세기 초반의 정치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슈로 만들었던 그런 그 세 분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분들이 힌두 민족주의의 아마도 2세대 본격적으로 정치화가 시작되었던 이제 이런 시대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울로 넘어가면은 이제 사바르가르, 헤드게와르 이제 요런 분들이 바로 이제 3세대 인물인데 고랄가르 같은 경우는 3세대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활동 시기가 조금 뒤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요쪽은 3.5나 혹은 4세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비로소 우리의 주인공인 사발가르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 분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저는 3세대라고 보통 제가 이제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사발가르 같은 경우는 이제 라스파트 라이가 정립했던 힌두 마하사바를 실제로 이제 본인이 이제 의장이 돼서 이끌죠. 제가 이제 아까 정치 활동이 좀 자유로워진 1939년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때 비로소 힌두트바를 중심으로 힌두트바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발가르가 본인이 힌두트바라는 말을 처음 만든 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그 산스크리트 단어이긴 한데요. 뭐 베다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경전에 나오는 말은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후에 식민지 시대에 이제 사발가르가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힌두트바라는 말을 썼다가 사발가르가 요거를 자기 책의 제목으로 가져오고 힌두트바를 힌두 민족주의 사상의 어떤 핵심적인 것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좀 알려지게 됐죠. 이제 힌두트바 사상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요 힌두트바를 중심으로 하는 힌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처음으로 수립한 사람이 바로 사발가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사상을 또 고스란히 이어받은 게 바로 헤드게와르죠. 헤드게와르는 원래 이제 요분도 마하라슈트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기 앞서서 설명드렸던 요 번잡 출신, 마하라슈트라 출신, 벵갈 출신 이제 그래가지고 요 발발날이 의미가 다양하게 이제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힌두 민족주의 정치화 시켰다라는 것 이외에도 사실은 북인도에서 그 민족운동의 각 지역, 중요한 지역들에서 구심점 역할을 했던 이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3세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 마하라슈트라 출신들이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BJP보다 더 먼저 만들어졌던 RSS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원래 처음에 지금은 뭐 전국 단위 조직이지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마하라슈트라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지역 단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그 3세대로 내려오면서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를 정립하고 각 조직의 수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요 마하라슈트라 출신으로 이렇게 좀 한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제 이 헤드게와르 같은 경우는 또 역시 컨그레스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던 이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당에 가입했던 것이 아니라 컨그레스 회원이었다가 1920년대에 힌두 민족주의에 굉장히 경도가 되게 되는데 이때 사발가르가 어느 마라타라는 필명으로 냈던 힌두트바의 정수라는 요 책에 굉장히 깊은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발가르가 뭐 이제 그 연금 상태에 있을 때 뭐 찾아가서 만나면서 뭐 교류했던 그런 인물들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1925년이 되면 굉장히 이른 시기죠. 1925년에 RSS라고 지금 현재에도 뭐 굉장히 강력한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힌두라는 말은 없죠. 민족 자원봉사단이라고 해서 뭐 이제 쌍파리바르의 어떤 모체, 가장 중심적인 사회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 RSS를 창립한 것이 바로 헤드게와르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인물들이 물론 이제 헤드게와르는 끝까지 이제 뭐 정당에 가입하기보다는 RSS를 중심으로 해서 힌두 민족주의 사상을 좀 널리 전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힌두 민족주의의 그 폭을 넓히려는 그런 노력을 했던 분이었는데 요 분이 물론 정당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그 힌두투바 사상에 경도돼서 이거를 조직화하는 데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로 지금까지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살짝 뒤늦은 시기에
그 중심적인 역할로 중심 인물로 이제 부상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고랄까르라는 분인데요. 요 분이 바로 이 헤드게와르의 뒤를 이어서 RSS의 두 번째 수장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아마 이제 고랄까르의 사상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헤드게와르가 사발가르의 사상을 그냥 고스란히 이어받은 그런 정도 위치였다면 고랄까르 같은 경우는 사발가르의 사상을 이어받으면서도 그것을 조금 더 폭넓게 혹은 조금 더 뭐랄까 아주 그 오소독스한 방향으로 좀 더 발전시켰다는 말이 뭐 적확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발가르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또 힌두투바 이데올로기를 조금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좀 더 그 발전시켰던 사람이 바로 고랄까르예요. 그래서 이제 힌두투바 사상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사발가르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고 사실 고랄까르까지 또 넘어가야지 또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조금 아마 고랄까르의 그 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세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요 세 명 말고 사실은 한 분 정도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 앞서서 제가 그 뭐 이제 힌두 마하사바가 불법 단체화가 되면서 그 BJS 바라티아 잔상이라는 새로운 힌두 민족주의 정당이 창당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 새로운 정당을 창당했던 샤 무케르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 분도 지금 여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사실은 요 이제 힌두투바 사상이 수립되고 조직화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네 번째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인도에서 뭐 나오고 있는 여러 이제 힌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뭐 그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런 인물. 들이고요. 이제 그 샤 무케르지까지 합해서 이런 인물들이고 사실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그 뭐랄까 뭐 오리진 그 근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의 오늘의 주인공인 사발가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사발가르가 그러면은 힌두 민족주의 그 이데올로기 혹은 힌두 민족주의 활동, 정치 활동 내에서 어떤 위치에 지금 자리매김이 되어야 되는지 조금 맥락을 따져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뒤에 이제 요 이후 부분은 이제 앞이랑은 조금 맥락을 조금 끊어서 사발가르가 지었던 뭐 여러 책이라든지 그의 저작을 통해서 이 힌두 민족주의가 어떤 그러니까 힌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인 뭐 이제 소위 이제 힌두트바 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Indian War of Independence of 1857,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1857년 항쟁에 대해서 이제 그 본인이 서술한 역사인데 이제 물론 이제 이때만 해도 그 1857년 항쟁에 대해서는 어떤 그 기록 같은 것이 워낙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여러 기록들을 좀 취합해서 나름의 이제 새로운 역사 구성을 했던 것이었는데 사실 뭐 이제 이거는 그 런던 유학생 굉장히 젊었던 시절에 썼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힌두민족주의 사상 같은 것은 사실은 강하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서술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1857년 항쟁의 성격 규정에 있어서 최초의 독립전쟁이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아마 젊은 사발가르가 굉장히 뭐랄까 반영적이고 그러니까 영국 식민 정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뭐 애국지사적인 그런 풍모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저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책만큼 그 이슬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책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무슬림 정권이 무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물론 있지만 또 동시에 어떤 뭐랄까 힌두 무슬림 간의 어떤 종교를 초월한 어떤 협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실은 힌두민족주의자로서의 어떤 면모보다는 초기에 혁명적 민족주의 운동 혹은 급진적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이제 그런 젊은 시절 사발가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오늘의 주제랑은 살짝 좀 비껴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젊은 시절의 사발가르를 힌두민족주의자가 아니라 뭐 레볼루셔너리라고 보통 하는데요. 혁명주의자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발가르 본인도 젊은 시절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혁명주의적인 활동이었다라고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명의 개념이랑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 보자면 보통 요즘은 혁명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계급투쟁이라든지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제 이런 거랑 직결시켜서 우리 좀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런 활동이랑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사발가르 혹은 사발가르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급진적 민족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보통 레볼루셔너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때의 혁명이 어떤 계급투쟁을 통한 유혈혁명을 의미해서라기보다는 그 인도가 그 당시 영국 식민국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영국의 군주제 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군주제에 대해서 반감을 표하면서 공화제로 돌아가야 된다, 공화제를 채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발가르가 그런 공화제에 대해서 공화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글을 남기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지만 그 당시 사발가르의 활동은 그런 공화제를 주창하는 혁명주의자들의 활동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제를 주창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바로 인도의 입장에서 인도라는 한 나라를 중심으로 본다면 진정한 독립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영국으로부터 군주제 국가인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인 인도 국가, 공화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던 그런 흐름 속에서 봤을 때 그게 바로 군주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혁명주의적인 흐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당시의 급진적 민족운동가들을 보고 레볼루셔너리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발가르가 본인을 뭐 혁명주의자라고 부르고 본인의 젊은 시절 활동을 혁명주의 운동이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혁명과는 조금 다른 당시의 맥락이 있었다라는 점을 조금 이제 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은 그 당시 젊었을 때 사발가르의 모습을 좀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이라서 좀 여기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에센스 오브 힌두투바라는 이 책이죠. 요게 바로 이제 아까도 잠깐 이제 사발가르 생애를 다루는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라트나기리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이제 몰래 감옥 속에서 썼던 그런 글들이고요.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출감하기 이전에 그 원고를 밖으로 몰래 반출해서 이제 어느 마라타라는 필명으로 이게 간행이 최초에 됐었고 그 이제 이후에는 이제 제목만 바꿔서 힌두투바라는 제목으로 에센스 오브 힌두투바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제목을 붙여서 나중에 이제 본인명 이름을 이용해서 나중에 다시 재출간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 뭐 내용은 뭐 변화한 건 없죠. 내용 그대로인데
이 책이 사실은 이제 힌두트바란 무엇인가라는, 그다음에 힌두란 누구인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책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힌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다 이 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발카르를 힌두 민족주의 이데올로그로서 이해할 때는 사실은 뭐 요 책 한 권으로 거의 그의 사상을 이해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사발카르는 힌두교와의 기본 요소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국가와 탄생과 문화, 그러니까 라슈트라, 자티, 그 다음에 산스크리티, 요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탄생과 문화, 요 이제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이제 그 힌두트바 요 세 가지를 합해서 힌두트바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라슈트라라는 거는 힌두 국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탄생이라는 거는 자띠라는 말이 요즘은 이제 뭐 카스트라는 의미로 보통 전용되어서 쓰이는데 사실은 원래 의미는 태어남, 탄생, 뭐 이제 그 자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탄생이라는 것은 힌두 혈통으로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힌두가 어떤 사람 보고 힌두라고 말하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힌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때는 결국은 혈통, 힌두 아버지와 힌두 어머니라는 그 혈통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힌두라는 것이고 그런 탄생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제 힌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약간 국수주의적인 이제 그런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죠. 혈통을 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요 이제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이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힌두이즘, 종교를 사실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이즘이라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 네, 뭐 이건 단순히 뭐 신앙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플러스 힌두이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전통이라든지 뭐 이제 뭐 카스트 제도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힌두이즘에 딸려 있는 전통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문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세 가지를 힌두교와의 기본 요소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요 라슈트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안 드렸는데 원래 사발카르가 요 책에서 이야기했던 요 라슈트라 힌두 국가라는 의미는 처음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은 지리적인 배경으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토와 비슷한 의미로 처음에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있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도 뭐 학교에서 정치학개론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은 이 국가의 기본적인 요소들 이야기할 때 무슨 뭐 영토, 뭐 국민, 뭐 주권 뭐 이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 힌두트마라는 책을 읽으면서 마치 그거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사실은 잠시 받았었는데 그 힌두 처음에는 지리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지 국가라는 게 성립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지리적 배경으로서 그래서 신드부터 신드까지 이게 조금 뭐지? 왜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지? 라는 느낌 드실 수도 있는데 이때 앞에 있는 신드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 인더스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더스가 결국은 이제 발음상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신드라는 말 자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키스탄의 한 주인 신드가 원래 그 인도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인더스 강부터 뒤에 나오는 투 신드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이 신드가 강이라는 거 의미 이외에도 바다라는 의미가 산스크리트 신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인도 아대륙의 최남단, 바다와 맞닿는 곳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인더스강부터 인도 아대륙 전체를 의미하는 그 영토라는 의미로 처음에 라슈트라를 사용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 영토라는 의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토를 배경으로 하는 국가에 사는 국가, 그 국가 자체를 또 라슈트라. 그러니까 라슈트라라는 말에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영토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영토에 실존하는 국가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갖는 말로 이제 이 라슈트라라는 거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슈트라, 자티, 산스크리티라는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진 것이 힌두트바인데, 요 힌두트바라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힌두성, 그러니까 우리말로 힌두성 하면 뭐가 저게 도대체 뭔 말이지? 라는 느낌이 저도 드는데 우리말에 워낙에 없는 말을 이게 만들어 쓰려니까 좀 이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하시는 분들은 힌두니스라고 보통 번역하죠. 니스가 그 뭐뭐임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NESS를 이제 힌두에 붙여가지고 보통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힌두라는 그 성격은 바로 그 안에는 국가로서의 그 힌두, 그 다음에 힌두로서 태어난 혈통을 가졌다라는 그런 힌두, 그 다음에 힌두의 어떤 종교나 문화적인 요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합해진 것이 바로 힌두성이다, 힌두의 기본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힌두성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이거는 어떤 그 손에 쥐어지는 앱스트랙트한 그 concrete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손에 쥐어지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념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념어로서 힌두트바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발카르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럼 결국은 힌두트바라는 게 각각의 힌두들이 갖는 특성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 명의 힌두, 한 명 한 명의 힌두라는 그 사람들,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한 명 한 명의 힌두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을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힌두트바가 무엇인지, 그가 가진 성격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힌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죠. 그래서 힌두는 누구냐 하면은 아까 설명했던 인더스 강부터 바다에 이르는 인도 아대륙 전체를, 거기에 있는 국가를 말하는 건데, 그 국가의 정치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이 힌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인도라는 어떤 정치적인 공동체의 한 시민이 힌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라슈트라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탄생, 자띠라는 부분은 혈통을 공유하는 혈연 공동체자. 그러니까 힌두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만 된다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각각,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힌두는 왜 아마 그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조금 개념이 바뀌어 있긴 하지만 원래 전통적으로는 힌두교는 원래 뭐 그 개종이 불가능한 종교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는 내가 힌두가 되고자 해도 될 수 없다라는 설명이죠.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요즘 특히 20세기 이후의 힌두이즘에서는 이제 그 좀 다르게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뭐 현재 힌두이즘에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데, 요즘은 사실 뭐 그 뭐랄까 개종도 인정하는 종교로서 힌두이즘을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뭐 이제 이런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뭐 현재까지도 이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원래 전통적으로 힌두이즘은 사실은 이제 힌두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혈통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혈연 공동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공동체의 일원이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힌두 부모 밑에서 그 힌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혈통을 공유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사람이 또 힌두라고 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힌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힌두이즘을 근간으로 하는 역사와 문화 공동체. 그러니까는 힌두이즘을 나의 종교로 받아들이면서 또 동시에 힌두이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들도 함께 받아들여야 된다. 뭐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뭐 카스트를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뭐 힌두교 뭐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즐긴다든지 이런 뭐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 문화적인,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그 힌디라는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제 물론 이제 사발카르는 힌디를 중심에 놓지는 않고
그때 이제 언어적으로는 산스크리트를 더 중요하다고 놓습니다, 사실. 근데 물론 이제 산스크리트는 뭐 모든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니까 뭐 이제 산스크리트를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힌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스크리트와 산스크리트로 쓰여진 경전들을 그 힌두 문화의 근간으로서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산스크리트라는 요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설사 본인이 산스크리트 사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산스크리트라는 것이 그 힌두 문화의 중심이고 요체다라는 것을 그 사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요거를 다시 또 구현하기 위해서 결국은 힌두라는 사람은 힌두스탄을 인도라는 이 나라를 자신의 조국으로 인정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정치적 공동체의 일원이냐 아니냐를 설명하는 거죠. 힌두스탄이 나의 조국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인도라는 이 힌두스탄이라는 국가에 사는 정치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본인이 선언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도는 힌두스탄은 나의 종교적인 성지다 라고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결국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도인이면서 힌두교를 종교로 갖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배제시키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 무슬림을 예로 든다면 인도 무슬림은 나는 인도에서 태어났고 제 조상 대대로 인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도는 힌두스탄이 나의 조국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는 성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성지는 뭐 메카, 메디나 이제 이런 쪽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저의 설명이 아니라 사바르카르가 책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힌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제 인도 기독교도도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요. 설사 인도 기독교도가 자신의 조국을 힌두스탄은 나의 조국이다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의 종교적인 성지는 힌두스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그는 힌두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인도의 인도의 국민일 수는 있지만 그는 힌두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힌두가 어떤 사람 보고 우리가 힌두라 부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힌두가 가진 이런 성격들, 그의 성질을 고스란히 이제 힌두트바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사바르카르가 한 이야기인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세 가지 요소, 라슈트라, 국가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자띠, 탄생, 혈통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라는 개념이 있었죠. 종교나 문화. 이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그 힌두트바의 세 가지 요소들 중에서도 만약에 이 힌두트바라는 이론을 민족주의 이론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사실은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저는 가장 중심되는 것을 힌두 라슈트라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민족주의 이론이라는 것과 그냥 단순히 종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론, 그냥 그런 이론하고는 또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민족주의의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목표가 되는 게 결국은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민족주의의 목표가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인도처럼 이 당시 인도처럼 외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민족 운동들은 대부분 민족 국가의 형성을 목표로 해서 형성이 되게 되고 실제 활동도 뭐 그 당시 이제 인도에서 활동하던 뭐 힌두 민족주의, 이슬람 민족주의, 그다음에 뭐 이제 컨그레스를 중심으로 했던 세속 민족주의, 보통 이제 인도 민족주의를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흐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각각의 그런 민족주의 운동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시작됐던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각각의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힌두트바 이두의 올로기 중에서도 이것을 민족주의 이론으로 해석을 한다면 힌두 라슈트라, 힌두 국가라는 것이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 라슈트라는 단순히 국토라는 어떤 지리적인 요소를 넘어서 민족주의가 어떻게 나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 그런 국가, 정치적 공동체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마도 이제 식민지 시대의 민족운동이나 정치적인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겠지만 사실은 그 힌두민족주의는 물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힌두민족주의를 신봉하고 운동이 활성화되었던 그런 측면도 있긴 있었지만 굉장히 뭐 아이러니하다면 아이러니하다 할 수도 있고 뭐 흐름이 그랬으니까 당연하다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힌두민족주의와 이슬람 민족주의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식민지 시대의 정치 상황은 세속 민족주의와 이슬람 민족주의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졌었죠. 그래서 나중에 민족운동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힌두 마하사바와 같은 힌두민족주의 정당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국민회의, 인도 국민회의라는 세속민족주의 정당을 중심으로 그 인도인들이 이렇게 뭉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맞서서 새롭게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이제 이슬람 민족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나타났던 것이 바로 그 무슬림 리그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국 정부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협상이나 대화 파트너로 인정했던 것이 힌두 마하사바가 아니라 보다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도 국민회의와 또 거기에 맞서는 무슬림 리그 이 두 정당을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인도가 독립을 준비하던 이제 그런 시기에는 그 힌두 민족 국가를 만든다라는 것은 뭐랄까 어떤 정치적인 슬로건이나 이데올로기로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힌두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 나름대로는 벌어지고 있었지만 현실 정치 상황에서는 세속 민족주의, 세속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인도 국민회의하고 이슬람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무슬림 리그가 대치해서 그 영국과 그 협상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중적인 지지가 없다 보니까 어떤 그 힌두 국가라는 어떤 이상적인 형태, 힌두 민족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했죠.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인도는 세속 국가로서, 그 다음에 파키스탄은 이슬람 민족 국가로서 각각 독립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민족주의, 그러니까 힌두 민족주의라는 것은 물론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사바할카르의 일생에서 살짝 말씀드렸었지만 힌두 마하사바가 간디 암살 사건과 연루돼서 이제 불법 단체화되고 이제 그 이후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 바라티아 잔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힌두 민족주의 정당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들 나름대로 이제 이 세속국가 인도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힌두 민족주의의 이상인 힌두 라슈트라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분투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물론 뭐 처음에는 뭐 쉬운 일은 아니었죠. 일단은 그 인도라는 공화제 국가 하에서 당연히 이제 힌두 라슈트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선거에 의해서 선택받아야 되는데 뭐 초기에는 이런 힌두 민족주의 정당의 입지가 워낙 그 불안정하고 거의 없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굉장히 소수의 의원만을 배출을 하다가 결국은 뭐 다들 아시는 대로 1990년대 이후에 이런
그 람 탄생지 운동, 람 잠마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캠페인으로서 성공을 하면서 그 이후에 BJP가 성장하고 대중적 기반을 얻어서 집권까지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사실은 뭐 이제 그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 힌두 라슈트라 혹은 힌두 뜨바를 중심으로 하는 그 힌두 민족주의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가 오늘날까지도 그런 정당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념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의미를 쫓아서 우리가 지금 사발카르와 사발카르의 그 힌두 민족주의 이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겠죠. 요거는 이제 그 이후에 지은 책인데요. 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요거는 좀 살짝 넘어가고요. 아까 이제 제가 그 고랄카르 이제 사진 보여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사발카르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단연코 요 이제 고랄카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발카르와 함께 활동하거나 혹은 그의 뒤를 이었던 많은 뭐 이제 정치 지도자들도 있고, 뭐 RSS라는 사회단체나 뭐 그 이외에도 그 쌍파리바르 중에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조직을 키워나가고 했던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그 이념적으로 힌두 민족주의를 사발카르와 같은 선상에서 조금 더 다른 방면으로 좀 확장시켰던 것이 바로 고랄카르였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의 그 저술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아까 그 사발카르가 썼던 에센스 오브 힌두투바라는 책은요, 사발카르가 원래 그 자기 모어는 마라티죠. 마라티를 사용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책 자체는 뭐 마라티로 쓰이기도 하고 영어로 쓰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쓰였었는데, 지금 그 이센스 오브 힌두투바라는 책은 제가 알기로 영어로 쓰였던 책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고 지금 요즘 이거 지금 잘못 쓴 것 같은데, 여기. 이게 지금 MS 고랄카르가 썼던 라슈트라 민맘사라는 책이 이거는 원래 마라티로 쓰였던 책이에요. 원래 마라티로 쓰였던 책을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We are our nation who defined라는 이런 제목으로 다시 펼친 건데, 요거 이제 원래는 마라티로 쓰였던 책이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의 전제는 힌두는 하나의 국가이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사발카르가 힌두뜨바라는 책에서 썼던 그 전제 위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출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힌두는 라슈트라이다, 국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국가라는 거는 물론 하나의 민족 국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이때 힌두는 하나의 국가이니까 인도 인구의 절대 다수는 힌두다. 이거 뭐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힌두스탄이 그냥 인도는 원래 그 인도어로 한 바라트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인도인들이 인도를 바라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힌두스탄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인도의 별칭으로 부르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힌두스탄이라는 말은 사실은 요즘 쓰이는 걸로 제가 받는 그 인상은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힌두스탄이라는 표현을 쓰지 잘 않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인도를 힌두스탄이라 불러왔기 때문에 어떤 역사성을 가진 뭐 별칭처럼 이렇게 썼던 건데, 이 이제 힌두 민족주의를 논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힌두스탄이라는 말에 굉장히 이제 종교성을 많이 포함시켜서 이것을 이제 힌두스탄이라는 말을 이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때 이제 고랄카르가 바로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인도가 힌두스탄이라는 것은 바로 힌두의 땅이라는 이제 그런 원래적인 의미를 강조하면서 인도라는 나라는 단순히 바라트가 아니라 힌두스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힌두 민족 국가이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이 고랄카르가 이 책을 처음 썼던 게 이제 39년이기 때문에 아직 독립 이전이잖아요. 독립 이전인데, 어, 이 시기에 이미 이제 힌두를 하나의 민족 국가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 힌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정치성과 종교성을 하나로 합한 그런 형태의 라슈트라 개념을 이미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힌두 민족 국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약간 조금 뜬금없다 싶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힌두 국가가 지금 이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아주 역사성이 강한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국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민족주의 혹은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구적인 거잖아요. 18세기의 유럽에서 민족 국가가 성장을 하면서 각각의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언어라든지 아니면 뭐 역사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예전에는 뭐 로마 혹은 신성 로마 제국의 일원이었던 굉장히 보편적인 기독교 국가를 상정을 해놨다면, 이게 이제 계몽 시대를 넘어서서 어떤 각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각각의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제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태리 이제 각각 다 주로는 이제 언어를 중심으로 한 민족 국가가 생기면서 민족주의라는 개념도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민족주의가 뭐 어떤 뭐 그 중국이나 혹은 뭐 인도 뭐 이제 이런 문화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 아시아 쪽에서 민족주의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 고랄카르 같은 경우는 이 민족국가 혹은 민족주의라는 서양에서, 그러니까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영국을 통해서 이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영국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민족국가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 들어온 새삼스러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원래부터 인도에도 힌두 민족 국가라는 개념이 원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힌두 국가의 역사성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뭐 베다 시대 막 이제 그때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인도의 아리아인이 인도 아대륙으로 돌아오면서 그 이거는 그뭐 요즘은 거의 폐기 처분되다시피 한 게 아리안 인종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고르알까르 뭐 띨락 뭐 이제 이런 사람 사실 다 마찬가지였는데, 이 아리안 민족설을 철석까지 믿습니다. 철석까지 믿으면서 이 이제 인도로 아리아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인도가 아리아화가 돼서 이제 이 민족의 근간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이 띨락도 마찬가지인데 띨락이랑 사실 거의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리아인의 고향이 뭐 아리아인이 원래는 뭐 원래 옛날에 그 인종주의 학설에 의하면은 아리아인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그 뭐랄까 발원했던 곳을 보통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랄해하고 카스피의 뭐 중간에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유럽 전역, 그다음에 뭐 러시아, 그 다음에 뭐 페르시아, 나중에 인도까지 이렇게 쭉 이동하는 이동 경로들을 막 그 언어 연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만들어내면서 아리아인들이 이렇게 그 이동했다. 뭐 이제 이렇게 설명들을 보통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인도 아대륙은 원래 아리아인의 땅이 아니네. 그렇잖아요. 아리아인의 원래 본향은 카스피의 아라레 그 지역이니까 인도에는 원래 인도 아대륙에 살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흘러 들어온 아리아인들이 인도로 원래 남의 땅이었던 곳에 들어와서 나중에 주인이 된 것이네 라는 이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참기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뭐 좀
뭐 유사과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리아인의 고향은 뭐 카스피의 아랄해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오랜 옛날이었기 때문에 북극지방이었다.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북극지방이었다고 설정하고 이게 지구의 자전축이 뭐 이제 변화를 통해서 이 북극지방은 지금의 비하르와 오리사 지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아인들이 뭐 카스피해부터 시작해서 뭐 시베리아를 건너서 뭐 일부는 이란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인도로 왔다라는 이 학설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아리아인의 본향이 북극이고 북극이 현재 비하르 오리사이라는 거를 전혀 모르는 유럽인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이론이고 내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아리아인의 고향은 원래 북극이었고 북극 지방은 지금의 비와르와 오리사이다. 그래서 우리 아리아인은 여기저기를 막 거쳐서 방황 끝에 인도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리아인이 원래부터 인도에 살던 인도의 주인이고 아리아인 이전에 인도의 선주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바로 고랄카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의 그 상식으로는 약간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고랄카르의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처음부터 존재하던 그때부터 이 베다를 짓고 지금 현재 인도 문화의 중심이 되어 있는 아리아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굳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과학적 요소가 무엇이냐, 뭐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그 사발가르랑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국가 혹은 국토, 그다음에 인종, 뭐 종교, 문화, 뭐 이제 언어, 뭐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의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확실하게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힌두교를 중심으로 하는 힌두들의 문화이고 그래서 결국 힌두스탄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원래부터 인도의 주인이었던 힌두들이 살고 있는 힌두 라슈트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뭐 국가, 국토라든지 인종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문화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발가르랑 거의 유사한 사발가르의 라슈트라 개념, 자띠 개념, 산스크리트 개념이랑 거의 유사한데 사실은 여기서 가장 그 고랄가르가 사발가르랑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고랄가르는 원래 예전에 띨락이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인도가 원래 아리아인의 본향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오면서 그러니까 뭐랄까 인도의 원래 주인이 그 아리아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힌두스탄은 힌두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당위성 같은 것을 뭐 우리가 더 다수니까 뭐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애초부터 이 인도 아대륙이라는 공간 이 국토가 원래부터 아리아인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쪽 그 역사적인 어떤 기원까지 끌고 들어가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또 고랄가르와 사발가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힌두 네이션후드의 약간 차이점이 바로 이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 국가의 개념이 인도 고유의 것으로 원래부터 존재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서양에서 들어온 개념이 아니라 원래부터 인도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다라는 이런 점. 그다음에 민족 국가의 고유 요소. 이제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이제 그 표현만 약간 바뀌어 있죠. 이제 사발가르는 라슈트라라고 불렀던 것을 고랄가르는 대쉬, 이제 국토라는 지리적인 배경을 조금 더 강조해서 대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자띠는 이제 똑같죠. 요거는. 그 다음에 문화적 요소를 사발가르는 산스크리트라고 불렀다면은 고랄가르는 잔파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여기서 또 고랄가르가
문화적인 요소에서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은 바르나와 아슈라마로 특징 지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르나 아슈라마가 아마도 이제 또 힌두이즘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또 약간 낯익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힌두이즘에서 그 사람들이 힌두가 종교적으로 힌두이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규율이잖아요. 사회적으로는 바르나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아슈라마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일생을 살면서 그 힌두이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그때 집중적으로 해야 될 본인의 본분이 따로 있다라는 것,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게 힌두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바르나 아슈라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교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발가르는 바르나나 아슈라마 같은 것은 힌두로서의 문화적인 요소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발가르는 그 바르나가 있던 없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르나를 인정하지 않는 불교나 시크교 같은 그런 인도 종교도 그러니까는 그 힌두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사발가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힌두이즘이라는 그 베다를 근간으로 하는 그 종교의 가르침에 귀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이런 종교들은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대표적으로 비베다적인, 그다음에 바르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라고, 약간 뭐 어떻게 생각하면 힌두교, 정통 힌두교에서 보면 좀 이단적인 종교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발가르는 사실은 이 산스크리트를 설명할 때 힌두라는 개념은 반드시 베다를 중심으로 해서 바르나 아슈라마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비베다적인 인도 종교도 그 힌두 산스크리트의 일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랄가르에 이르게 되면은 고랄가르의 잔바드 개념은 여기서 힌두라고 하는 것은 바르나와 아슈라마라는 힌두교의 고유한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프랙티스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이런 점은 그 사발가르랑 비교해 본다면 뭐랄까, 힌두교의 개념을 조금 더 좁게 정의함으로써 인도인들 중에서 뭐 이슬람이나 기독교 같은 외래 종교를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같은 인도 종교인 불교, 뭐 자이나교, 시크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믿는 인도인들도 까딱하면은 힌두 정체성 밖으로 밀어내는 이제 그런 또 사실은 그 뭐랄까 그런 정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게 잠바드 개념에 있어서 힌두 정체성이 사발가르와 고랄가르에 있어서는 조금 달랐다. 뭐 이제 요런 점도 차이점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제가 질문도 받기로 했는데 일단 급하게 조금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보자면은, 결국은 이제 여기서 제가 마지막에 강조했던 사발가르와 고랄가르에 있어서의 결국은 이제 소수 집단 문제를 저는 여기서 좀 바라보게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기존에 그 인도에서 그 하층 카스트라고 하는 뭐 소수 집단이라고 하면 소수 집단 문제를 주로 봤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힌두 땅에 살고 있는, 힌두스탄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제 종교 문화를 달리하는 이런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제 이거를 이제 아주 오소독스한 힌두교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힌두 문화를 받아들이고 힌두의 일원이 돼가지고 힌두가 되어서 살아라 라고 강요하던지, 아니면은 힌두의 처분에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면서 살던가, 만약에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인도 무슬림 이제 무슬림들에 대해서 아주 극렬한 그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뭐 이 땅을 떠나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는 경우도, 물론 정치적인 언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종교 운동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굉장히 과격한 주장을 하는 그런 집단도 사실 존재했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근데 이러한 주장은 이제 이 힌두 민족주의 정당이 소수파였을 때,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소수파였을 때 어떤 투쟁의 언어인 것이죠. 투쟁의 언어로서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힌두 국가를 설립하자라는 것을 목표로 한 힌두 민족주의 정당이 국가 권력을 이미 장악하고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그런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국가 운영을 또 자신들이 굉장히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이제 이런 현 시점에서는 이런 과거의 뭐 사발가르 혹은 이제 특히 더 고랄가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게 이제 편협하게 흘러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이런 소수 집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뭐랄까,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정치 집단으로서의 힌두 민족주의 집단은 그러니까 이런 소수 집단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화나 혈통 같은 것을 공유하지 않는 그야말로 인디안 시티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대안이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궁금하기도 했고, 아마 이제 그것들을 좀 찾아내는 게 아마 향후에는 제가 조금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이런 뭐 현재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이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서 오늘은 굉장히 미흡하지만 이야기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재 이제 그런 힌두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정치 집단이 어떠한 유화책 혹은 어떠한 융합책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안적으로 내놓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하고 또 바라봅니다.